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태풍 바비가 몰고 온 비바람 소리에 잠을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태풍 강도 그리고 몸집이 작아지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출발새 아침 가득 채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만나보고요. 강풍과 함께 북상한 바비의 경로와 영향,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의사들의 2차 총파업과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최단비 구정무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리두기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대훈 편사연구사가 역사 속 세계여행 이야기 더 들려준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국회 뉴스, 오늘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저에게 나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체감될 정도로 태풍의 네. 영향은 못 느꼈습니다. 근데 예. 바람이 좀 불고 스산한 느낌은 받았는데 예. 수도권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좀 네네. 제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나와서 걸어오는데 우산이 뒤집어졌거든요. 아, 정말요? 예, 좀 약간 돌풍이 불어서. 예. 근데 다행히 그렇더라도 엊그제 예보와는 다르게 조금 이게 좀 약해졌습니다. 다행히.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태풍 바비 어디 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5시 30분 기준으로 북한 옹진군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예. 제 8호 태풍 바비가 훑고 북상하면서 또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네. 먼저 태풍의 첫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입니다. 강풍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로 144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피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제주시 도남동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건물 앞에 세워진 대형 입간판 때문에 맞은편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도청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지고 다른 곳에서는 가로등이 꺾여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뜯겨져 아파트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 88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오후 9시 기준 전남에서는 61건, 광주에서는 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영암군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간판이 떨어졌고요. 해남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출입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진 가로수 등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전남 신안의 127가구가 그리고 광주 북구에서 21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북에서도 남원시의 한 모텔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등 5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도권을 이제 이 바비가 간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이후부터 서울에 근접했다가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바비가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오전 3시 30분을 기해서 서울 서남권, 서부권 그리고 경기 군포, 광명, 안양 등지에서 태풍 경보가 발효됐고 그전까지는 태풍주의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도 오전 2시를 기해서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아직 수도권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태풍 바비가 최대 풍속이 초속 40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커다란 돌도 날아갈 수 있고 달리는 차도 뒤지도 놓을 수 있으니까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하실 때 이왕이면 그렇더라도 이런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고 지금 앵커께서도 네. 우산이 넘어가셨으니까 우산도 꼭 잡고 이제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봐야 되는데 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받았네요. 네, 어제 저녁에 이게 속보로 뜨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국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가 한 인터넷 언론사의 사진 기자로 밝혀졌고요. 예. 어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는데요. 또 당직자들과 다른 취재진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확진 결과가 전달되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전면 폐쇄 결정을 내렸고 당장 출입을 통제하고 자정부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에서 방역에 돌입했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자가격리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초기 상황 때는 그때 외부인이 한 명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중에 그 예. 확진 판정 난 사람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아예 상주하는 기자가 걸렸으니 좀 더 심각하네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방역 당국이 CCTV 분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방역당국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회동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면과 정강, 정책 개정 등을 위해서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던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일정을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다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예. 민주당, 통합당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모든 정당이 회의 등의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이던 상임위원회도 모두 연기됐고요. 확진자가 국회 본청에서 일했던 만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물론 국회 일정 차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국회는 확산세를 지켜본 뒤에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특히 그 민주당 쪽은 주말에 토요일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거기는 더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죠. 네. 그쪽에 성림 침례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하루에만 28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예. 어제 확진자가 신도 중에서 28명, 예. 다른 접촉자까지 하면은 4명이 추가돼서 32명입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광주의 번호입니다. 광주 284번 확진자로 등록된 60대 여성이 최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인 등을 검사했습니다. 교인들을 검사해서 채취를 얻은 게 1,400여 건인데 이 예. 중에 절반 정도만 확인하고 이 정도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추가 예. 확진자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광화문 집회 다녀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표 환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에 지난 16일 두 차례 주일 예배를 하고 19일에도 수요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런데 이 환자 외에도 다른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진 않았을까 해서 GPS 등을 분석하기로 했고요.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또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애초에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네. 26일까지로 연장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 전파자가 이때 교회 대신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면 확진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어학원 등도 있어가지고 인근에 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의사들, 전공의도 그렇고 전임의, 그다음에 대한의료협회 이분들도 지금 총파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의사협회하고 정부 간의 그 대치가 좀처럼 어떻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양보와 타협보다는 예. 강대 강에 지금 맞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어제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표를 내거나 내기로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의사 총파업에 대응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정부도 사직서를 내도 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정부가 최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내겠다고 한 이 전공의들이 몇백 명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대병원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170명 정도가 예. 전원이 사직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전공이 104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자가격리 중이어서 103명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른 병원들도 사표 제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전공의들 중에서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파업에 참가한 의사가 업무 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추후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연락조차 끊어놓고 그렇게 파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또 여기에 맞서서 의사들의
파업에 수차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의사 총파업에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사협회가 3차 총파업도 논의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어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최 회장은 3차 총파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는 28일 이후 총파업 일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들과 의사협회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런데 동네 병원 휴진율이 10% 네. 이렇게 나왔죠. 휴진율이 10%면은 10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은 건데 예.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국에 3만 2천여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3,500여 곳이 휴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따져보니까 10%인데요. 당초에 휴진 신고를 했던 의원들이 2천여 곳, 그러니까 6.4% 정도였습니다. 이런 네. 거를 고려하면 이보다 한 4% 정도 늘었고 1,500곳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고시원이요? 고시원에서 18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네, 이게 위장전입인데요. 위장전입이요? 네. 고시원의 위장전입? 네,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은 것이죠. 국토교통부 네. 말씀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게 벌미가 잡힌 내용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습니다. 여기가 청약 명당으로 불릴 만한 곳이었는데 조사 결과 위장전입 명소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첨자들은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는 대신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고요. 예. 정부는 부정 청약한 5명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부정 청약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 사람들 다 있군요. 네. 자,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중 하나인 건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어제 국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된 게 1,700여 건, 그리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 그 절반인 8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500건 정도는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의 탈세가 파악이 돼서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특히 또 한 장애인 단체의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이면 당연히 장애인한테 돌아가야 될 청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애인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벌인 일인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서 이들의 명의를 빌린 뒤에 브로커를 통해 수요자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을 알선한 겁니다.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특별 공급으로 가산점을 받고 청약받기가 좋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땡땡 아파트, 땡땡 평형은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 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례도 있었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담합행위로 또 네.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법인 대출 등으로 집을 산 사례도 있었고 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발표가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설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향한 포석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꼭 끼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자, 저희 출발새 아침에 여론택배 예정 둥크벨이신데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스튜디오에 지금 못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격입니다. 둥커벨 배종찬 소장입니다. 일부러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못 나시는 겁니까? 예. 또 코로나19 제한산이 네. 여러모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오늘은 원격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지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자, 전반적인 국민 여론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입니다. 예. 이 1차 확산 때보다도 오히려 심각성이나 위기감이 더 커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4개의 조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전국 1,001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0.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당연히 심각하지 심각 안 한 거야. 이제 비교가 필요한데 이 3월 달 한창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또 5월, 6월보다도 이번 조사 결과가 과거의 어떤 조사보다도 더 높은 심각성 비율로 나타난 것이고 또 일상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도 결과가 92%는 불편하다. 8%는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에 9명 이상이 이렇게 이를테면 우려된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 대답은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분들이 오히려 좀, 특이하네요. 네. 자, 그러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에 대한 정부 대응, 이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대통령 국정수행과 이 정당 지지율에 변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YTN도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주로 광화문 집회 또 참석자 쪽에 이 쏠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국면에서 이 코로나 방역 국면으로 옮겨간 것도 이 부동산 프레임을 지켜가면서 이 정부에 대한 또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10명 중 7명이 조금 넘는 73%로 나타났고 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명 중 1명 정도인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방역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국정수행 지지율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에 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도 3단계 격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응답률 8.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필요한 조치다. 55.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도 40.1%로 나타나서 이번 주가 중요해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오늘 발표되는 내일 발표되는 숫자가 어떨지가 이 3단계 격상 검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신중한 의견이 꽤 높은 이유 뭘로 보십니까? 경제적 영향 때문이겠죠. 3단계로 이제 격상하게 되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인데 4단계, 5단계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1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는 등 사회적 이 통제가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위축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곳에서는 3단계 되게 되면 바로 이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식당 문 닫게 돼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12월 초에서 대학 수학 능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교육부는 비대면 수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하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날지 진정될지 중대한 국면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권을 보면 기승전
긴급 재난금 이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 여론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실시한 조사인데 응답률 8.4%, 나머지 기업은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어봤는데 10명 중 8명에 가깝습니다. 76.6%는 지급 찬성, 지급 반대는 5명 중에 1명 정도인 20.1%에 그쳤습니다. 네. 그만큼 어렵다는 상황을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뭐 내일 모레 또 그 전당대회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요, 네. 의원들 사이에 자기 자신의 어떤 선명성을 드러내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뭐 선별 지급해야 될지 아니면 네. 이전처럼 100%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고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상으로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팽팽합니다. 형님 먼저인지 아우 먼저인지 그처럼 예.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모두에게 지급해야 된다. 또 선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물어봤었는데 팽팽했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되고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 이낙연 의원은 신중하게 지급을 검토하자. 예. 이재명 지사는 모두에게 30만 원 지급을 하자 그러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채 발행이 100%니까 신중해야 된다.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 쪽으로 정의당은 모두 지급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행정력의 소모, 네. 빨리 지급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모두 지급하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 네. 30만 원 지급 얘기했는데 이게 대한 뭐 빅데이터 민심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민심입니다. 이게 네. 재난지원금도 잠잠했었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 재확산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결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하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네. 이 계속 이제 변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관련 연관어 이 빅데이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이제 재난지원금 검색을 입력했는데 강화문 집회 직후에는 주로 이제 방역과 관련되는 연관 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경제적인 연관어들과 더 많은 비율로 연결되는데 흥미로운 걸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들까지 연결되는 네.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풍랑경보 변경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오늘이죠. 오전 9시를 기해서 서해 중부 먼바다, 경기 남부 서해 앞바다,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 발효됐습니다. TV와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관공서의 재난 예보 경보를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는 가지 마시고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크니까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업 우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수산, 증식, 양식시설은 고정하거나 지지대로 보강해서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풍경보 변경 안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7일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서해 5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가지 않으시고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큰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시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잠시 후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당대표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모레 열립니다. 향후 2년간 당을 이끌어 나갈 차기 지도부는 누가 될까요? 오늘 스튜디오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에 또 태풍 때문에 좀 나오시는 길 어떠셨습니까? 예, 아침에 조금 막혔을 뿐인데요. 예. 그래도 곳곳에 어제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네. 강한 바람의 영향 흔적들이 예. 제법 보이더라고요. 예. 그나마 좀 이렇게 잦아들어서 다행입니다.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아마 지금 옹진반도 근처로, 북한의 예, 옹진반도 예. 근처로 상륙을 했다니까 예.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비나 혹은 이런 피해들 더 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질문 가장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김부겸 후보께서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왜 적합하신지 좀 피력해 주십시오. 예. 예, 오늘이 사실은 네. 예, 대의원 투표 2일째 사실은 네. 전체를 보면 흐름으로 보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거의 예.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뽑힐 대표가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당을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예.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 가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네네.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까지 따진다면 네네. 이번에 뽑힐 대표는 다른 정치적 다음 계산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모든 걸 걸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특별히 대선에 나갈 후보들은 내년 3월까지 사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책임지고 2년 임기를 완수하면서 당의 대선 승리까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대표 후보가 필요하다. 저 김부겸 의원은 낫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주요 가치 중에 하나가 민주화인데 그 네. 민주화의 정체성과 역사성과 더불어 살아온 것은 저 김부겸이다.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될 텐데 그건 우리 당의 취약지구인 어떤 이른바 동부벨트, 예. 영남 등을 비롯한 동부벨트와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을 좀 설득하고 호소하는 데는 제가 장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거대 여당을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걸 걸 수 있는 후보는 김부겸 후보 한 분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다음에 어떤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정체성에서도 그동안 해오신 어떤 경력을 봤을 때에도 가장 적합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연 확장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 대선을 앞두고요. 가장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 투표는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틀간 또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대의원 비중이 사실은 수적으로는 16,00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8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비중이 이 대의원 비중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더 오늘 내일 더 집중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권리당원도 투표가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오늘은 아마 본인이 나 빠졌으니까 투표를 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네. 오늘은 투표할 수가 있고요. 아하, 네. 예, 대의원들도 내일까지 오늘 못하신 분은 그렇게 본인이 다시 전화를 하거나 예. 혹은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응답하는 방식으로 아직 더 아직 여유가 하루 정도는 더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특히 대의원 투표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네. 당 대의원들, 당원들의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 자체를 믿습니다. 이분들은 네네. 어떤 네. 이른바 흐름이나 이른바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당에서 지금 우리 당에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가, 네. 국민과 우리 당의 관계는 어떤가, 그런 점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당과 국민과의 관계를 더 좁히고 앞으로 다가올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를 네. 잘 해결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단 한 분에게라도 더 호소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의원들은 분명히 전략적 판단 낼 것이다. 그러니 좋은 선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네. 보니까 일부 또 의원들은 어떤 특정 후보한테 어떤 이렇게 쇠를 몰아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쇠를 몰아주는 움직임 가운데서 김 후보께서도 어떤 이런 지원, 지지를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얘기 갈리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우리 당 의원님들도 네. 그런 어떤 대의원들의 판단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민주당의 생명력입니다. 네. 그분들 나름대로 다 당에 기여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님이나 혹은 국회의원들께서 나는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모조리 뭐 따라가거나 복속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 또 민주당의 강점입니다. 예. 뭐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는 절대로 김부겸 후보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리긴 하지만 네. 제가 확인이 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쟁 상대이신 이낙연 후보는 자가격리 들어갔을 때 이전에 그 전당대회 일정을 중지해달라 이런 요청을 김 후보께서 하셨는데 그때 그 요청하신 이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글쎄 이제 전당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결국 국민과 당원들이 알 권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판단할 자료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럴 기회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최소한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일정 부분은 조금 연기를 하면서 자가격리 이후에 이 후보조차도 당원들에게 다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뭐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자칫하면 또 이번 지도부 임기 이해찬 당대표 임기가 2월 29일 8월 29일 끝나는데 예. 그것도 그 과도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해왔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예. 물론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네네. 자, 김부겸 후보께서는 사실 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를테면 특히나 이제 어떤 오프라인상에서 어떤 연설하시는 능력이라든지 그 안에서 어떤 정책 부분에서 어떤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잃지 않으셨나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장점인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워낙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자체가 가진 예. 우리 국민 삶 전체에 미친 주름살이 워낙 크고요. 예. 그 와중에 또 수해 또 이번에 태풍까지 이렇게 겹쳤는데 네. 그래서 뭐 제 입장만 가지고 고집을 할 수는 없고요. 예, 뭐 그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흐름대로 네네. 수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그 국회가 지금 폐쇄됐습니다.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밝혀지면서 근데 이제 뭐 민주당 당 지도부 자가격리 들어갔고요. 전당대회 일정 무리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자체가 비대면으로 네네. 아주 최소 인원만 참가해서 하기로 했고요. 예. 지금 당 지도부 자가격리 기간은 제가 어떻게 기간을 다 2주를 의무화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가 의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없습니다만 원래부터 결정하기를 아주 최소 인원 한 50명 이내만 모여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당대회는 아니고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하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근데 사실 특히 이제 김 후보께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뭐 선별 지급할 건지 보편적으로 전 국민한테 줄 건지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 재난지원금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고요. 지금은 일단 재정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2단계 상황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쳐서 국민들 삶 자체가 지금 주름살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2차를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다면 일단 전 국민 다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지난번에는 명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고소득자 혹은 고정수입자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이 방법을 이번에 명확히 해서라도 한다면 추석 전까지 좀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정청에서는 뭐 당초에는 추석 전에 뭐 지급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방역에 이렇게 혹시 3단계로 가기 전에 3단계로 가면 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올 테니까 그 전에 방역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자칫하면 이 논의 자체가
조금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건가 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방역에 집중한다고 했으니 뭐 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모아가야 할 때 제가 100% 국민들한테 선지급하는 것이 네. 시기적으로는 제일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복지 측면입니다. 국민들이 워낙 어떤 삶 자체가 지금 정말 힘들어하니까 예.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광범합니다. 그 예. 피해가.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1차 지원금이 분명히 우리 내수 경제에 어떤 활력을 준 것은 사실이고 예. 그런 그런 지표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 성장률에 선방을 했다라는 상당한 근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왜 선별 지원이 아니고 100% 지급이냐 하는 거는 이 기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선 하나 설레가 대구시가 지난번에 1차 국가가 주는 거 말고 대구시 차원에서 해보았거든요. 예. 해보았더니 중위소득의 100% 정확하게 한 50%만 준다고 결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세대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니까 대구시가 이번에 2차에는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로 예. 그다음에 금액도 그냥 10만 원으로 고정을 해서 네. 전 시민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선례를 본다면 이렇게 50%다 70%가 우선은 듣기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사실은 집행해보면 불가능하다. 네네. 그런 점에서 주고 그 대신에 정확하게 이 고정수입 있는 분들은 환수를 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기부를 해서 네. 지금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업체 문을 닫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고 끌고 가는 분들 도와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8월 말이면 끝납니다. 예. 그중에 다행히 뭐 여행업계라든가 아주 항공업계 같은 데는 지금 2달 연장을 시켜놨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업종은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또 국민이 모두 다 서로 돕는다라는 그런 전통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뭐 전당대회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 상의 토론이라든지 연설이 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이제 어떤 후보들 간에 뭐 공격 또는 비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원에서라도 혹시 좀 강력하게 혹시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재난지원금으로 돈 쓰러 다니면 코로나19 어떻게 하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난지원금 예. 신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1차 재난지원금의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 주변에 보는 이른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사실은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돈 주면 또 쓰러 다니면 코로나19가 오히려 예. 더 번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사실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측면과 우리 경제 활력 측면이라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면 적어도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는 쉽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떤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정책 당국자고요. 예.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코로나19라는 도적대가 온 국민들의 살림을 지금 이렇게 망쳐놓았는데 예. 이럴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을 다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네. 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사실상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쟁들은 너무 어찌 보면 한가해 보인다. 예. 오히려 그보다도 많이 오는 게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지방은 떨어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왜 이 부동산에 있은 일종의 이런 폭등 같은 게 왔냐. 네네. 그걸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3법이나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이나 갱신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네네. 주거 안정을 우선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현실로 두고 대책을 세우는데 토론을 해야지 거기서 수치가 맞냐 안 맞냐라는 논쟁은 오히려 불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또 오히려 어제 뭐 전문가들 한두 번 만나봤더니 바로 이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을 연장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말하자면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다가 정부가 2028년까지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상당하게 앞으로 공급에 대한 전망도 확실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이나 월세집에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저는 확실한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요,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서신 이유 가운데 그동안 사실 김부겸 이제 후보께서는 운동권이신데 학생 시절에 또 대구 경북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셔서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예, 주십시오. 지금 예, 예.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더니 네. 이제 지역을 기초로 한 그런 네. 어떤 정신적 정치적 선택 자체를 이제는 네. 이제 그들 낼 때가 되었습니다. 예. 적어도 지금은 수도권대 지방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 격차에 따른 그런 갈등과 모순이 많거든요. 예. 그런 점을 본다면 제가 시골 출신, 지방 출신이라는 건 오히려 네.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강점이 될 거다. 앞으로 서울은 경제 수도로 뉴욕처럼 또 세종은 행정 수도로 워싱턴처럼 그러면서 국가 전역으로 보면 몇 개의 광역 경제권이 스스로 네.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 때 저희 어떤 이런 경력들이 오히려 큰 밑받침이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